서양 윤리 하게 되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뭐 이무론, 그 다음에 뭐 공리주의 그런 건데, 들어봤어? 세 개? 처음 들어봐? 칸트는 알 거 아니야. 칸트 등을 알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설명은. 그러는데, 아, 거기가 아니고, 몇 페이지냐? 7페이지. 이무론적 접근이란 말은 뭐냐면, 서양 쪽에서 윤리에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그거를 이무론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야. 이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연법 윤리라는 게 있고, 이무론적 윤리라는 게 있고, 요게 칸트 얘기고. 그러면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이무를 강조하는 거니까, 세상에는 보편 타당한 도덕적인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곧 요거를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곧 이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행위가 갖고 있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도덕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이 도덕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냥 바로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윤리적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자연법 윤리라고 하는 거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연에서 옛날부터 인간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지켰던 법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나, 혹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법. 그럼 자연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일 것 같아? 그런 것보다 더 상위 개념, 가장 근본적인 개념. 그건 구체적인 행위 중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자연법에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할 거 아니야?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종족을 유지시키려고 할 것이고, 어. 보통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 거기에다가 어떤 신에 대한 외경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뭐니 해도 자연법 원리가 제일 중요한 그거는 뭐냐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연법의 제1 원리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는 거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결국 이러한 자연법 원리에서 도출된,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지. 자연법 윤리하게 되면 가장 많이 얘기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스토아파.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누구냐? 중세 철학자. 그 밑에 사진에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인데, 스토아파 들어봤어? 들어봤어? 뭐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나 혹시? 스토아파를 다른 말로. 공역주의 학파라 그래.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했던 두 개의 사상이, 하나가 이 스토아파고 또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 아니야.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쾌락주의 학파고,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 학파인데, 스토아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성이야, 이성.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이 사람들은 이성을 그냥 신으로 봐. 그리고 이거를 로고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범신론적 세계관이라 그래갖고 기독교에서 보는 것처럼 인격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연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성인데 그 이성이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있으니까 인간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가져요. 그러니까 스토아파는 핵심이 두 개지. 이성을 강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 그 다음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름 들어봤어? 들어봤어? 뭐 하던 사람인 줄 알아? 혹시? 이 사람은 스콜라처였어요. 걔가 중세 시대에 신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걔가 신학 쪽 계열의 사람인데, 이 사람인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 보존이라든가 이쪽을 되게 중요하게 봐. 그 다음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을 갈구하고 신하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걸 자연법으로 본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지. 이문호적 윤리, 칸트. 칸트인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동기는 어떤 거여야 되냐면 이무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이라고 봐.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수학파와 마찬가지로 이성적이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가 있고 그런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게 되면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선이기 때문에 경험명령의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경험명령은 어떤 거예요? 경험명령 무조건 뭐뭐 해라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가업명령이라고 하는 건 전제가 붙지. 뭐뭐 있으면 뭐뭐 해라는 식으로. 여기에 칸트의 경험명령을 보면은 경험명령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이고 그 자체가 목적인데 칸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보편법칙의 정식 하나. 이게 제1원칙. 그 다음 목적의 정식. 이게 제2원칙. 보편법칙의 정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게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해도 문제가 없는가를 따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 행동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옳은 행위라는 거겠지. 그 다음 목적주의 정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너 자신의 인격에게서 다른 모든 사람 인격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얘기야.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를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하는, 수단으로 대우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 이게 칸트 사상의 가장 큰 핵심이야. 너가 만약에 친구를 사귈 때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만약에 그 친구가 돈이 많아. 그래서 그 돈, 그 친구하고 사겨. 그럼 그 친구를 뭐로 보는 거야? 수단으로 보는 거 아니야? 목적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목적이야? 인격으로 대우하는? 그 말하는 목적이 도덕적으로 그렇지. 도덕적인 목적. 경제적인 이유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친구로 사귈 수가 있어야지. 그치. 사람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갖고 하는 건 옳은 게 아니지.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는 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 만약에 사람이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면 칸트 입장에서는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했을까?
아니라고 했을까?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구해줬어. 그러면 칸트는 그게 옳다라고 했겠냐고, 도덕적으로. 응, 너는 옳다고 했을 것 같고, 넌, 어? 왜? 어떤 거를 정하고 칸트 입장에서는 그건 도덕적으로 옳다고 하지 않아. 왜? 그건 동정심에서 나오는 행위야. 칸트는 사람에게서 동정심에서 나오는 행위, 아니면 인간의 경향성에 나오는 행위, 그런 행위에 나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 법칙에 근거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을 구했다 그러면 그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야. 단순히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면 그건 도덕적으로 옳은 게 아니야. 그게 칸트의 기준이야. 일반적으로 볼 때야 당연히 좋은 거지. 좋은 행위긴 한데 칸트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럼? 동정심에서 나오는 행위. 동정심이 뭐 잘못된 게 아니죠. 칸트는 감정을 중요시 여기잖아. 이건 감정 아니야? 칸트는 이성주의자야.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그다음 칸트는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본 사람. 일반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면 칸트의 논리를 이해를 못해. 칸트의 사상은 칸트의 시각으로 봐야 돼. 칸트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성이라고. 동정심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아니야. 감정에서 나오는 행위는 이 사람은 아니라고 봤다.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행위? 그다음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감정과 같은 거거든. 이런 행위. 이건 아니야.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봤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그건 내가 그냥 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느껴주는 거 크게 다를 게 없는 없다고 보는 거지.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으면 그 법칙에 따라서 나온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거지. 개별적으로 뭐 그 사람이 불쌍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따지게 되면 불쌍하지 않으면 안 구해준다는 얘기잖아. 자기 눈에. 그 도덕 법칙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그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객관적인 기준을 칸트는 도덕 법칙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도덕 법칙에 따라 갖고 행동을 해야 그건 올바른 게 되는 거지. 네가 중요한 그치? 행위 자체의 동기, 그 행위 자체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근데 나중에 따로 얘기 나오겠지만 좀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칸트가 사형제도를 찬성한단 말이야. 칸트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데 칸트가 무슨 말을 얘기했냐면 사형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사형의 집행 자체가. 그럼 칸트는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는 얘기. 인격을 중요시 여긴다며. 뭐 오랫동안 그 감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 그러면 그건 감정 쪽 얘기가 아닌가? 왜 그런 생각? 너는 왜 그랬을 것 같아? 칸트는 왜 사형이 오히려 인격자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봤을까? 비슷하게 가기는 한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사형을 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구금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한 거야, 따지고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그 사람을 대우해 준 거 아니야? 응. 그냥 그건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지. 근데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건데 왜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냐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칸트인 경우에 사람에게 두 가지 인격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성득적인 인격이 있다 그랬고, 이건 타고나면서 얻은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시민적인 인격이 있다 그래. 그런데 칸트가 얘기하는 사형은 뭐를 없애는 거냐면 이걸 없애는 거야. 이걸 존중해 준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주는 거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고 본 거지. 시민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게 되면 개인하고 국가 간의 계약으로 맺어진 거 아니야.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시민으로 존재하려고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규칙 같은 걸 지켜야 될 거 아니? 근데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는 그 규칙을 자기가 깼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곧 이거를 자기가 포기한 거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없애는 거, 이거는 문제 삼지 않고 요거를 보고 집행해 주자는 거야.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다. 이건 아마 사형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이런 좀 이해가 되나? 칸트 얘기가? 그렇게 얼핏.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거 보게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얘기인데,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사물들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가령 모든 사물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보존되기를 희망한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반대를 막는 것은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자연법과 관련된다.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성, 요게 다 자연법이라는 얘기야,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는. 두 번째,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선들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수컷과 암컷의 결합이나 자신의 양육뚝과 같이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준 것들은 바로 이 경향성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된다. 이 말 둘째는 뭐냐면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게 보다 더 구체적인 선들을 지향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고, 셋째, 인간에게는 고유한 이성이라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인간은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과 사회 속에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경향성을 고려하는 것, 가령 인간은 무지를 피해야 한다는 것, 함께 지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이 경향성을 고려하는 다른 것들은 자연법과 관련이 된다. 이 사람의 얘기는 이거지. 선을 지향하는 거, 자기 보존하려는 거, 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진리 탐구, 요런 게 다 이게 자연법이라. 선을 하려고 하는 거,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하는 거, 선에 대한 진리 탐구하는 거, 이거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칸트하고 얘기 다른 거지. 칸트는 이 중에서도 특히 이성에 따른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성 말고 다른 것들을 보고, 특히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의 명령에 따른 도덕, 그런 것들을 더욱 중요시 여긴다라고 한 차이는 있긴 있어요. 칸트의 정언명령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적 행위는 뭐냐면 도덕 법칙을 따르는 거,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 그다음 선의지에 따른 행위. 보통 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가장 순수한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것을 갖다가 이성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래서 이성에 따른 행위가 옳은 거라는 얘기야.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거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이성에 따라서 이게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그걸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여기에서 칸트의 법칙의 문제가, 이 이무론의 문제가 뭐냐면, 법칙이라는 게 한 개가 아니잖아. 법칙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아까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린 거야. 그러면 도덕법칙에 따르게 되면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또 하나의 법칙이지. 그 다음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돼. 그것도 법칙 아니? 그럼 그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칸트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겠냐는 얘기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이런 거 너는 칸트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없어. 칸트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그게 칸트의 이론을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야. 두 개의 법칙이 충돌했을 경우에 뭐를 먼저 하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현대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현대의 신칸트주의라는 게 있어. 현대에 나와 있는 신칸트주의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도덕 규칙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그 경중을 보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 급한 걸 먼저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신칸트주의. 근데 그 얘기는 생윤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해결되는 얘기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문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 공리주의. 공리주의인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면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 아까 얘기했던 칸트의 이문론 같은 경우는 뭐를 중요시하는 거야? 거기는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여기는 결과를 중요시 여겨. 그러니까 곧 동기가 안 좋다고 해도 그 결과가 좋은 거라면 얘네들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용성을 되게 중요시 여겨. 그러니까 유용성에 그 행위가 맞으면 그건 도덕적으로 옳은 게 되겠지. 그리고 쓸모 있는 거?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얼마 자신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보게 되면 벤담하고 밀이 나와 있는데 벤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공리주의자에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면 그게 좋은 거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공리주의자들이 보는 일종의 뭐 도덕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뭐 고전적 공리주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행위 공리주의 나와 있고 규칙 공리주의 나와 있는데 보통 고전적 공리주의 이게 행위 공리주의라고도 얘기해. 행위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벤담. 벤담인 경우에는 여기는 쾌락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인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긴 따질 필요가 없잖아. 똑같은 거니까. 양만 따지면 된다는 게. 양만을 계산해서 유용성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칸추 기준은 여기 보게 되면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합을 합쳐가지고 그게 많이 나오면 그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 행위라고 하는 게 이 유용성의 원리와 일치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양만 중요시 여기니까 양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된다. 반면에 밀인 경우에는
질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양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곧 양뿐만이 아니라 질도 따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두 번째,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쾌락이라고 하는 게, 쾌락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들어봐서 쾌락의 역설? 들어봐. 배고플 때 밥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되나? 적당한 선에서 멈춰줘야 배가 충족해질 거 아니?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괴로워지잖아. 그냥 쾌락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쾌락의 역설이야. 쾌락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데 그 선을 넘어나가게 되면 오히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게 쾌락의 역설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게 더 질적인 게 좋으냐 그걸 따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나오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야.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얘기야. 양적으로는 얘기가 좋을지 모르겠어. 질적으로 이 사람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질적인,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어떤 쾌락이야, 일종의. 질적인 쾌락. 곧 고상한 쾌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감각적이고 뭐 그런 쾌락이라기보다는 어떤 학문 연구 같은 걸 통해서 느끼는 어떤 지적인 쾌락이라든가 그런 쾌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쪽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둘 다 행위를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벤담은 행위의 양만을 보고 있고 반면에 이 사람인 경우에는 행위의 질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위 공의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다 계산해 봐야 돼. 그게 되게 번거로운 거 아니야. 자, 기준이 개별 행위고 어떤 행위가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가를 따지려고 하게 되면 그 개별 행위들을 다 계산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어느 세월에 다 계산하고 앉아있냐. 어떤 행위가 더 큰 의미를 가져올지 매번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계산 후 선택한 행위가 도덕적 직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지. 어떤 기관사가 기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기차가 고장이 났어. 멈출 수 있는 곳은 지금 두 군데야. 근데 한 곳에는 승객이 기다리는 승객이 한 명 있고 한쪽엔 10명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냐는 얘기야. 공의주의적 입장에서 어디로 가겠나? 그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에 처했을지 별명 하는데 모르는 거 같아요. 네, 그런 거 안 따져. 그 심각한 문제로 시국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지.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고민이 빠진 거야. 너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한 명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공의주의자 입장인 경우에는 10명 있는 쪽으로 피하고 한 명 있는 쪽으로 간다고, 기차가. 왜냐면 10명이 다치는 것보다는 한 명이 다치는 게 나을 테니까. 근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맞냐고. 안 맞잖아. 이게 공의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숫자가 적다 그래가지고 그게 옳은 행위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 근데 행위공이 그거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여기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첫 번째 이거야.
매번 계산해야 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지. 그럼 차라리 뭘 만들자? 이 행위들을 모아놓다 보게 되면 규칙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규칙을 중요하게 보자는 게 바로 규칙공유주의. 행위의 규칙.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낳는가? 이건 규칙이 맞으면 도덕적으로 옳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규칙들이 두 개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행위를 계산해야 돼. 그 다음 반면에 행위 규칙들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 다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론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는 규칙 공유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현재 기능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계속 위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얘기만 물어보다가 요즘은 이 두 사람을 묶어가지고 이 행위 공유주의하고 규칙 공유주의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은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공유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 요거 사회계약론적 접근. 여기는 원래 안 들어가 있다가 추가된 부분인데 계약론이 먼저 나올 거 아니야.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이 어떤 거야? 사회계약설이 어떤 거야? 그것도 안 들어봤어? 사회 계약.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지? 응. 대학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존재하려고 하게 되면 그 국가라고 하는 건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된 시민들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사회계약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세 명 있어. 이름은 다 들어보지 않아요? 이름 안 들어봐? 너 다 알아? 뭐 주장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요 세 사람이랑 기본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면은 사람에 대한 본성을 얘기하게 되면 홉스의 경우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그랬고 그 다음에 로크인 경우에는 백지설을 주장을 했고 백지설이 뭔지 알겠어? 뭔데? 그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얘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태어난 다음에 살아가면 되면서 선하게 될지 악하게 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로크는 특별하게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러고 그 다음 자연 상태에 대한 규정 홉스인 경우에는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봤어.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혼란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자연 상태가 혼란 상태. 그러니까 홉스 입장은 뭐냐면 인간이 본성이 악한데 재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회에서 그걸 쟁취하려고 혼란스럽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정리해줄 재판관이 너무 여러 명 있으니까 그거를 위탁할 국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가가 생겨진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그 국가에게 뭘 줘야 되느냐? 강한 힘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군주제를 지지한다고.
강력한 국가가 있어야 되니까. 반면에 로크인 경우에는 인간은 선하지도 택하지도 않아. 그럼 자연 상태는 어때? 자연 상태는 일단은 평화로운데 준평화 상태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평화롭긴 한데 언제 깨질지는 몰라. 평화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평군주제를 지지. 왕은 있는데 왕이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 루소인 경우에는 자연은 그냥 평화롭다고 봐. 자연은 평화로운 상태인데 뭐가 문제냐? 인간이 소유권, 사적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봐.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다만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 이런 차이가 있어. 요건 써도 밑에다가. 그래서 이런 시각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여기 보게 되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의 생존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맺은 계약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호성이 입각한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이성적 합의의 산물이야. 이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도출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의무를 지켜야 돼. 이성적인 합의에 사람들이 다 합의해 준 거 아니야.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홉스인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홉스가 바라보는 자연 상태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대화 이수성 때문에 혼란 상태이고 바로 이 혼란 상태에서 개인들의 생명권, 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계약에 동의한단 말이야. 이걸 동의해주면서 왕에게 모든 권력이 이양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규칙과 통제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사회에서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거야. 홉스가 얘기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계약의 의미가 더 늘어난 거지. 단순하게 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냐는 얘기야. 사회라고 하는 건 불평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회에 있는 불평등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쪽에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 계약이 공정한지 계약이 만약에 공정하게 체결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계약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공정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아마 요 사람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겠지. 희소하다는 게 뭔 말이야? 그럼 뭐 단순하게 양이 적으면 희소하다 그래? 미안하다. 응. 단순하게 양이 적으면 얘기야. 양이 적은. 응. 단순하게 양만 적으면 되는 거야. 그게 희소한 거야? 질적으로도 필요한 그거예요. 그렇지. 욕구에 비해서 작은 거지.
무조건 양이 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이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양이 적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나라 고3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대학이 있으면 굳이 뭐 아니 뭐 그래도 경쟁은 있긴 하겠지만 덜 할 거 아니야. 적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다 희소성이 문제인 거죠. 윤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문을 중요시 여기는 건 행위자의 동기.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행위자의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덕윤리라고 하는 거는 뭐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덕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 그치. 인간의 품성.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의 품성을 중요시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도덕적 행위는 어떤 거냐면, 사람의 품성이 만약에 올바르다 그러면 그 사람의 품성은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은,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현대에 여기 나와 있는 맥킨타이어. 요 두 사람이 대표적인 덕유리자예요. 덕유리자이면서 둘 다 공동체주의자예요. 여기 보게 되면 선한 행위 실천을 위해서는 행위보다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행위자의 성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 맥락에도 관심을 둔다는 얘기야. 결국 그 얘기는 뭐냐,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현대에 부활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기본적으로 사상이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했잖아요. 그 얘기는 아는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보통 주지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주의주의가 있어요. 지라고 하는 건 이건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의식이 아니고 의지를 얘기하는 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서? 너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왜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얘기해서. 소크라테스는 그게 악한 행동인지 몰라가지고 악한 행동을 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지혜를 강조하는 게 아는 거. 이게 악하다는 걸 알면 사람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왜? 이게 악한 행동인지 알면서도 악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분명히.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뭐의 문제야? 그건 의에다가 의지를 더 강조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강조하게 되면서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하지. 그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 스트레스의 덕윤리부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